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3살 정유정 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부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 의원님 먼저 네. 뭐 얘기도 녹취도 나왔습니다만 네. 제정신이 아니었다, 죄송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글쎄요, 제 느낌은 뭐 진정성이 느껴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은 네. 일치되어야 합니다. 네. 사실 신상 공개가 되었다는 건 분명히 알려졌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물론 뭐 얼굴을 드러내는 게 반성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세상에 얼굴이 이미 증명사진이 드러났다면 저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다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정확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 어차피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 피의자하고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네네.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습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나왔다면 적어도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을 했거든요. 왜 범죄를 했고 어떻게 범죄를 했고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말 한마디 없다가 마지막에 내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도외시한 채 자기가 여전히 검찰에 가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23살 1999년 학생의 모습, 연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인 게 사건 당일에 정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담을 이 캐리어를 들고 가는 이 CCTV 영상 맞아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좀 마치 경쾌하게 좀 걷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제가 저 캐리어가 처음부터 집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저 뭐 사건 현장까지 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 우리가 보이는 저 모습은 사실상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가벼운 모습은 분명해요. 예.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면 사람이 사망했는 장소에 초범이 가기에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을 그냥 살해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신을 훼손했는 상황에서 저 캐리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분명히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순간에 머뭇거림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초범이고 그게 제가 봤을 때 99년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범죄 후의 정황은 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네. 분명히 저 말이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황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동기를 좀 보죠.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형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저는 겁니까? 이런 거? 더 중요한 말이 지금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전에 분명히 경찰 단계에서 내가 준비를 했다,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는 네. 말이 나왔고 예, 네. 지금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저도 뭐 손소호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만의 성을 쌓아갔을 거예요. 성을 쌓아가고 그 성 속에서 그냥 살아왔는데 살아오는 어느 순간에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실제 피해자를 사망해야 되겠다는 트리거가 있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저 정유정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검찰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그게 밝혀질 때 다음부터 숨어있는 흔히 말해서 언둥형 외톨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열쇠의 단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유정의 범행 수법을 두고 제주 이 전 남편 살해 고유정이 언급하기도 했죠. 맞아요. 이 전문가들은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범행 수법만 놓고 보면 이제 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유정의 경우에는 전 남편 사례란 말이죠. 예, 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 복수심 같은 거에서 비롯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예. 이 정유정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얘기하듯이 살인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혼자 있어가면서 아까 자기만의 성을 얘기했는데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금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천 초등생 유괴 예. 사건 뭐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복수심에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범행을 한 거와 지금 정유정 사건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평론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까? 일명 뭐 은둔형 외톨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것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건? 전 제일 무서운 게 제2의 정유정, 제3의 정유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앵커와 저와 이제 연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렇게 개마인샤프트라 그래서 그 대가족 제도가 만들어지고 한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행동을 교정을 해줬어요. 네가 잘못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는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야. 그리고 집에서도 할아버지가 는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그러면 안 돼. 형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나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동료분께 저녁에 식사하자는 말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식사를 할 때에도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엔데믹이 됐지만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러한 어떤 언둔형 외톨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첫 번째 그 사이코패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살해하는 걸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 내용들을 우리가 반추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저도 형사정책,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을 다니지만 한 사람의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주기를 전체로 살펴서 과연 이 사람이 언제 사이코패스의 역할을 갖고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키를 가졌는지를 좀 제대로 조사하자. 지금 사이코패스의 어떤 사람들은 10명, 2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트리거가 만들어진 거를 정확하게 조사된 적도 없고 정확하게 아는 적도 없으니까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전반적인 그 사람의 생애를 좀 살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범죄의 원인과 세상 밖으로 나오는 열쇠를 우리가 찾아서 예방할 때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당했던 70대 남성이 치료할 병원을 찾아서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실 이런 좀 응급차 뺑뺑이라고 하죠. 이런 사망 사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저 조사를 좀 통계 수치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5년에 3만 7천 건 정도 되니까 1년에 7천 건 정도가 응급실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응급실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총각을 다투는 환자가 그 순간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의가 없다. 두 번째는 그 응급실에 병상이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전문의를 만들면 되고 응급실에 병상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나의 생명의 총각이 전문의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 생명이 뺏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응급실이 뺑뺑이 사망 사건 잇따라 발생을 하자 당정은 이제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어떤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역 응급 상황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대표하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런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병상 수 이런 수요 공급을 맞춰서 뭐 그거를 잘 관리한다. 뭐 이런 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자리가 없으면 응급실에 있는 좀 가벼운 그 상처를 입은 환자들은 경상자들은 빼고. 경상자들은 빼고 그 자리에 그 입원을 시킨다. 뭐 이런 대책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환자 이제 의사 수 부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